전세가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거래도 안 되고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좀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올해 2분기부터 꾸준히 상승을 했거든요. 다만 뭐 비유하자면 2년 전보다는 전세 시세는 내려왔기 때문에 역전세 환경인 건 맞는데 올해 초와 비교를 하면은 전세 가격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전세는 뭐 입주 물량이라던가 그리고 전세도 대출을 통해서 조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세 대출 금리는 또 서민 대출이라고 해서 은행들이 많이 낮춰줬거든요. 네. 4%대 초반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냥 구조적인 전세 강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네. 내년에는 네. 전세 시세가 좀 1분기를 전후로 좀 피크를 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전세 강세는 좀 특수한 전세 강세의 면모를 보이거든요. 보통 매매와 전세는 같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전세는 부동산의 임차소득이고 임차소득이 올라가면 매매도 올라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네. 같이 움직이고 24년 빠질 때도 둘은 같이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위 매매와 전세가 디커플링이 됐는데 그 디커플링이 된 게 영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디커플링이라는 게 전세가는 오르고 매매 네. 가격은 떨어지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게 좀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건데 현재는 매매가 약세가 좀 예상이 되니까 전세로 옮겨서 가는 이런 수요도 있고 또 얼마 전까지 전세 대출에도 DSR을 규제한다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다 보니까 그 시중에서는 전세 대출 규제 전에 미리 받아놓자 이런 심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4분기에 전세가 초과 강세의 원인이었던 것 같고 내년부터는 전세가 올해만큼의 그런 강세장은 아닐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그 좀 피크 찍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저는 순전세를 사시라는 얘기는 좀 안 드리고 싶은 게 아. 네, 순전세의 경우에보다는 좀 보증부 월세 형태로 전환해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전세요. 네, 반전세든 보증금 일부를 네. 그 비율을 조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거는 결국 주택 시장이 어떤 조정이 나왔을 때 또 기민하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필요도 있고 그리고 전세금을 주거비로 너무 묶어두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것도 종전만큼 쉽지가 그렇죠. 않습니다. 맞아요. 임차 수요가 좀 많이 위축이 되면서 맞아요. 그래서 보증부 월세 형식으로 보증금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여 나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집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조금 좀 과하게 대출을 받아서 흔히 네. 말해서 영끌족이라고 영끌족. 부르죠. 네. 그런 분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주택 가격을 고점에 사신 경우에는 부동산을 한국 경제랑 거의 동치시키면 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고 등등의 악재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어쨌든 플러스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는 오랜 결국은 기다리면은 사셨던 명목 가격을 터치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8년 때도 그렇고 뭐 2010년 때도 그렇고 97년 때도 그렇고 항상 국가적인 레벨의 문제나 아니면 자산 가격의 고점이 있었을 때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개별 산업 사이클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다시 안 오면 영원히 그 가격이 안 오는 케이스가 있지만 부동산은 결국 한국 전체의 경제의 부가가치를 토지로 그 전환하는 네.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잠재 성장률만큼은 꾸준히 우상해 해왔었거든요. 다만 뭐 가격 조정 가능성도 있고 등등 이런 게 있어서 다시 명목 가격으로 올려면은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하시는 것밖에는 답이 없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낳으면 결혼을 하면 1%대의 대출 해줄 테니까 집을 사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해당되는 분들은 받아야겠죠. 그런데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데 지금 이런 대책들이 얼마나 부동산 시장을 좋아지게 하는데 영향이 있을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이 대한민국의 낮은 출생률에 대한 회의감 이걸 지울 수가 좀 없습니다. 올해 주택시장에 온기를 뿌렸던 게 정책모기지였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도 신생아 특례론과 같은 정책모기지가 매매와 전세 양쪽에 있거든요. 디딤돌과 버팀목이라는 대출이 있었는데 여기 특례를 붙여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잡긴 하지만 9억 이하 주택을 사거나 전세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 신생아 특례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23년 출산 가구부터 적용이니까 올해 높은 출산율을 보인 지역이 어디냐. 이런 지역들에서 내년에 이 신생아 특례론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지금 광역 레벨로 보면은 출산율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이고 세종시가 1.1명대 출산율을 보이고 주택 가격도 9억 이하가 많기 때문에 아마 세종시에서는 이런 신생아 특례론을 적극적으로 쓸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세종과 연접한 대전에
뭐 유성구나 대덕구 같은 지역이 또 대전 안에서는 아주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무원 도시들이다 보니까 높은 출산율인 것 같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무원 도시들이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에 이런 돈을 많이 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도시들에서 아주 높은 출산율이 나옵니다. 경기도만 보시면 경기도 전체는 출산율 0.8명인데 평택 같은 경우에가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1명이 넘어가요. 평택은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라인이 있고 고덕 국제 신도시가 있고 평택 시가지 재개발이 있고 등등 하다 보니까 이런 요인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자면은 경기도나 전국적인 레벨로 봤을 때 내년도에 신생아 특례론도 안타깝지만 서울엔 거의 안 쓰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서울이 롤러코스터를 탔지 않습니까? 네. 정책모기지가 서울에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책모기지가 서울에는 많이 사용이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출산율 높은 시도 지역에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아서 온기는 그쪽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